1680년 콜베르는 예수의 신부들과 중국에 대한 선교 계획을 상의하기 시작했다. 1684년 9월 25일 국왕의 참의신부 라 셰즈 덕택에 쿠플레는 루이 14세를 아련했고 그 직후 중국으로 예수의 신부들의 선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로마 교황청이 이 결정을 교황 대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신부들을 선교사 자격으로 파견할 수 없었다. 선교사는 로마 교황청은 파견하지 네 왕이 뭔데 속권의 대표자가 파견하는데 시비를 건 거죠. 뭐요? 뭐 측량기술자, 수학교사 뭐 이런 걸로 파견해야겠죠. 그리하여 루이 14세는 국왕의 수학자들이라고 이름 붙인 6명의 프랑스 예수의 신부들을 과학 임무로 파견했다. 하지만 중국으로 떠난 예수의 신부들은 모두 군주의 참된 의도가 중국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경건한 의도를 부정하지 않은 채 프랑스 교회를 영향력과 위신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그의 절대 군주정의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1684년 12월 쿠플레는 그의 주된 임무를 완수하러 로마로 갔다. 10년 전 인토르케타는 로마 교황청의 포교청으로부터 중국 교회를 위한 몇 가지 특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었다. 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로마 교황궁이라고 해야 많거든. 또는 교황궁. 그런데 청이라고 붙여놓으니까 포교청도 청이고 교황청도 청이고 이상하죠. 궁인데 황궁이야 황궁. 자. 쿠플레는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먼지에 쌓인 공자 경전 번역 원고를 발견하고 출간 계획을 재개했다. 1685년 로마 체류 기간 동안 그는 바티칸 도서관 사서 쉘스트라테와 접촉해 이 원고의 출판에 관해 상의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 측이 이교도 공자의 경전 번역 원고를 순순히 돌려줄리 만무했다. 이게 이제 이걸 돌려주면 루이 14세가 돈을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출판되면 루이 14세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걸 꺼려하는 거예요. 파리에서의 중국 철학자 공자의 편집과 출판. 출판된 날은 1687년 5월 26일. 대단히 중요한 날짜 이게. 자, 왜 또 중요하냐? 1688년 12월에 네덜란드 군대가 영국에 상륙하면서 명예혁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나기 약 1년 반 전, 1년 7개월 전이지 이게. 근데 이 책에는 그가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런 폭군 방벌이나 혁명 이론이 대학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꼬았지만은 백성이 왕을 방벌할 수 있구나, 추방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왕을 추방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찰스 1세를 죽이고 나서 영국의 국민들이 엄청난 그런 후회에 막급한 일로 그 후회를 반성을 하고 다시 왕정을 회복을 시켰었는데 이때는 그거 없어요. 그냥 뭔가 다시 훈련된 좀 더 다시 왕을 얼마든지 주권자인 백성이 몰아낼 수 있다고는 사상이 무장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는 아무도 후회하는 자가 없었거든.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훈련된 거예요. 인민주권 또는 민유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게 돼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기점으로. 자.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내 말은 명예혁명 그러면 영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발전을 하게 되는 걸로 영국이 잘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공자님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역사책처럼 알거나 서양 놈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공자 경전이 번역돼 나가는 2년 전에. 자. 그러나 뜻하지 않게 다시 상황이 유리하게 변하면서 출판 문제가 로마에서 파리로 이전되었다. 1684년 12월 예수의 신부 테브노가 왕립도서관의 관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이 태분은 앞에서 신기하고 뭐뭐한 이야기 출판하던 그 편집자였는데 그때 이미 대학 중용 조금 번역한 것을 갖다가 또 별도로 출판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왕립도서관의 관장직을 맡은 거야. 이거 완전히 이제 운대 운이 결합을 하게 된 거죠. 자. 10년 전 그는 인토르케타의 중용 번역집, 중국인의 과학 또는 공자의 책을 출판했기에 중국 철학자 공자도 출판하기를 원했다. 그는 루이 14세에게 파리에서 공자 경전 번역서를 출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국왕은 이에 동의했고 외사 업무는 교황청 주재대사 데트레에게 맡겨졌다. 이 국왕인 루이 14세인데 루이 14세, 루이 15세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친중국적이고 중국 열광자들이었다. 루이 15세는 이제 그 부인이 아니라 그 정부 서양의 왕들은 이제 정부들이 꼭 있었는데 그 정부도 엄청 좋아했어요. 중국 복장을 헤어스타일도 막 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루이 18세 그 쫓겨나는 루이 18세 처형당하는 루이 18세 그 루이자가 같으니까 헷갈리는데 14세 15세는 이제 이 프랑스를 엄청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계몽군주로서. 그 시기에 루이 14세는 유럽에서 가톨릭의 장려자이자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 낭트 칙령, 신교도 관영 칙령 철회를 선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낭트 칙령은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 개신교도, 프랑스 개신교도는 위그노는 다 깔뱅주의자들이었는데 깔뱅파 개신교들이 포교 활동을 또는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 칙령이에요. 앙리 4세에 의해서 인정된 건데 앙리 4세가 암살당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 낭트 칙령의 지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 아예 이제 철회해 버린 거예요. 루이 14세가 카톨릭들의 그 지지를 얻으려고 특히 로마 교황청의 혼을 빼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그 종교적 관용이 개신교에 한해서 있었다가 그 없어져 버리는 거죠. 프랑스의 그런 깔뱅주의 개신교도는 위그노라고 하고 영국의 깔뱅주의 개신교도는 청교도라고 한다. 퓨리턴. 독일은 이제 이 깔뱅주의의 영향이 거의 없는 나라니까 거기는 루터주의의 개신교예요. 응? 루터주의는 독일 지역에 확산되어 있었다.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을 형성할 때 뉴 잉글랜드는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휩쓸게 되고 영국의 청교도들도 나중에 더 배우면 알겠지만 트랭커드나 이제 고도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보면은 카톨릭 못지않게 불관용적인 종교예요. 자기들 외에는 인정치 않는.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서 엄청나게 험악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기서 마녀 환영 재판, 마녀 화형식도 하고 뭐 좀 여자가 바람 좀 피웠다고 막 그 주운 걸 씻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모욕하고 매양시키고 그걸 나다니엘 호소원이 주운 글씨라는 소설로 엄청나게 고발을 했던 그 지역이 이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에요. 뉴 잉글랜드 지역은 저 메인주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6개 또는 5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통칭해요. 거기에 이들이 처음에 메이플라워가 이제 거기 도착했던 그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건데, 못지않게 그렇게 인간 탄압적인 그런 종교였어요. 청교도가 카톨릭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둘 다 불가용적인데 카톨릭보다 훨씬 더 불가용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일단 머리를 빠뜨하게 깎아야 되는 그런 머리 짧은 머리를 만들어낸 게 청교도고, 또 술도 일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카톨릭은 술 먹잖아. 신부도 술 먹고 막 그래요. 좀 더 자유롭다고 그런 점에서는. 근데 1920, 30년대 미국에 금주령 시대가 있었지. 그것도 다 청교도들이 한 거예요. 노비해가지고 금주령. 근데 어떻게 됐어? 실제로는 그 금주령 시대에 마피아만 엄청 부자가 됐어요. 마피아가 몰래 그 술을 만들어서 밀주해서 팔고 그래갖고 다른 때에 술값이 10배 내지 50배, 100배까지 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 마피아들이. 미국은 마피아 나라가 돼버릴 정도였어, 금주령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막고 그걸 욕망을 권력으로 막으려는 게 그게 돼요? 어리석은 거지. 그건 공자는 그런 지 절대 않지. 공자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다하게 만드는 게 교육의 역할인데, 술을 어떻게 하면 잘 먹냐, 그걸 가르치지. 그걸 못 먹게 하려고 주도를 가르치지. 주도. 어른 앞에서는 어떻게 마시고, 뭐 선배들하고 어떻게 마시고. 군대에서 음주군기가 있죠. 음주군기. 오락군기도 있고. 오라 그러면 재미있게 놀아야지. 해쭈구리하고 앉아있으면 혼나. 군대에서는 음주도 막 잘 마셔야지 막 안 마시려고 몸살이고 막 그런 음주 군기가 빠졌다고. 어? 근옥이는 군대 갔다 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음주 군기가 너 좋았어, 나빴어? 좋은 편이었어. 쟤는 지금 이제 여학생이라 뭘 몰라갖고 이제 끄덕끄덕. 술 안 마시면, 적당히 안 마시면 군대에서 혼나. 대대장이 술 갖다가 사주다가 그냥 잘못하면 연병장 돌리는 수가 있어. 제대로 술 안 마시면. 그만 마셔, 이 새끼들아. 완전군장 오고 나와. 그러고 술 먹다가 갑자기 기압으로 바뀌는 수가 있어. 자. 낭트칙령 철회는 1685년 10월 1일 보고되었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로마가 프랑스 궁정의 공식 요청에 저항하기는 어려웠다. 로마에서 빠른 출간에 대한 보증이 전혀 없었고, 또 루이 14세가 출간에 제장을 대고 뒷받침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쿠플레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결국 중국 철학자 공자의 공간과 낭트칙령 철회가 맞교환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공자 철학자 공자라는 책은 공허이단 사회아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유해다. 국가의 유해야. 이게 이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이라 다 용납이 돼서 무제한적인 관용론을 가리키는 공자 철학인데, 거기에 낭트칙령 철회는 불관용 조치잖아. 이게 두 개가 맞교환되는 거냐. 내가 아이러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단에 대한 무제한적 관용의 공자 철학을 유럽에서 공간하는 일이 개신교, 위그노에 대한 불관용 박해 조치를 대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1685년 8월, 쿠플레는 원고를 이전시키고 1686년 3월 파리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1687년 5월까지 그는 왕립도서관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한 보수를 5,000권의 책으로 받았다. 그 작업 내용을 보면, 첫째, 그는 인토르케타의 예비 논의를 수정해 그것을
98개의 패러그래프 대신에 10개의 섹션으로 재구성했다. 그는 특히 도교에 관한 여론을 중용 부분에서 예비 논의 속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쿠플레는 유교, 도교, 불교, 성리학, 신유학을 포함한 중국 사상의 보다 체계적인 비판적 소개문 작성을 완성했다. 여기도 4개로 되어 있죠. 유교와 성리학을 구분했어. 성리학은 유교가 아니라고 봤어요. 유교라는 간판을 내걸어 놓고 지대로 철학을 한 것이다. 이게 양두구육의 철학으로 봤어요. 신유학이라고 지들이 부르는 걸 인정치 않고 그냥 성리학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자기들은 공자의 본래 사상, 아까 본의만을 추구하겠다. 그 이제 공자 유가 안에서는 그런 공자의 본인을 추구하는 그런 유파를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수사. 왜냐하면 공자가 살았던 땅이 수강과 사강 사이에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공자의 고향 학문 이런 뜻으로 수사학. 네트워크라는 뜻이 아니야. 수사학 한자로 물가 숫자 쓰는 거고, 넉사변에 모래사자, 삼수변 모래사자. 자. 그 둘째, 그는 예비 논의에 그가 1671년 광주에서 작성하고 1683년 네덜란드에서 경미하게 수정한 보충 에세이를 더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예비 논의를 12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했다. 원래의 원고는 총 112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었다. 셋째, 그는 대학의 번역문과 그 주석문을 아주 가볍게 수정했다. 중국 한문 원문의 음역을 삭제한 것이다. 넷째, 중용 번역문은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수정했다. 150쪽에 달하는 여론을 삭제한 것이다. 삭제하기도 하고, 오케이. 앞부분 예비 논의로 옮기기도 하고, 도교에 관한 걸 많이 옮긴 거죠. 이제. 쿠플레는 이 여론 중 소량, 특히 도교 부분을 예비 논의로 옮겼다. 다섯째, 그는 논어로부터 많은 번역된 주석들을 지우고 경전 텍스트의 번역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다. 여섯째,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 되고만 어떤 짓거리가 되냐. 앞뒤가 안 맞는 식이 돼. 논어를 번역한 사람은 지가 아니라 딴 사람이 했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죠. 그쪽은 그 번역을 보면 많이 주의에 사로잡힌, 주의를 따라간 번역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보면 공허이단 사회하의, 금방 내가 그랬죠.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위해다 또는 국가의 위해다. 그 말은 이제 대단히 무제한적 관용을 말하는 말이야. 그런데 쿠플레는 그 내용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고 본문에 앞에 공허이단 사회하의, 그리고 주의 위해다는 말을 빼버리고 이단은 공격하라 이렇게 번역해. 그래갖고 아부를 해요. 그 루이 14세한테. 그게 당신이 한 거 낭트 칙령 폐지는 철폐는 잘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근데 본문에 들어가면 주의의 번역대로 돼 있어서 공자를 전공한다로 주의는 번역했거든요. 이제 이단에 빠져서 전공을 하는 거, 이단을 너무 파고드는 거, 그런 것은 위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반대 뜻이 돼버리죠. 근데 공호라고 그 다음에 호는 뭐뭐애로 뭐뭇을 이런 말인데, 이단을 그러니까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그런 공호로 되어 있는 문장을 쭉 고전적인 문장을 다 찾아보면 전부 공격가 다야. 어디에 빠진다, 뭐뭐에 이렇게 전공한다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주의가 엉터리 번역을 한 거지. 지가 독선적인 자라 남을 공격하고 싶으니까 공자 경전을 유변조한 거예요. 그것에 말려들어서 뒤에는 또 돼 있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번역이 된 거야. 둘 다 내가 하는 번역은 못 따라간 거지. 그런데 정조가 번역한 거 뜻을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천주쟁이들 탄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학, 이 거룩한 학문이 이렇게 가르쳤거늘 너희들이 왜 나보고 자꾸 진시황이 되라고 그러냐. 진시황은 그 다 남의 이단을 불태워 죽이고 막 파묻고 사람을 육아를 그랬듯이 나는 그런 거 싫다. 그 우리 성학에 공허이단 사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글 들이대요. 그럼 또 그 정도 정조를 따라가고 싶어서 정조를 숙모했던 사람이 고종인데 우리나라 조선에 그 독립협회가 막 난동을 부리고 뭐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뭐 황제정을 공격하고 막 그런 개지랄을 떨 때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폭탄 테러를 하다가 자멸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나와 있던 한 대여섯 개 모든 한글신문 한자신문 포함해가지고 모조리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공격하게 돼요. 고종이 공격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또 양반들도 유생들도 뭐 올려가지고 저 윤치호 저놈을 독립협회 회장이었지. 효수하라. 목을 베서 장타에 내걸어야 된다. 막 그런 살벌한 상소문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상소문은 끝에다가 이제 임금님이 답을 해주는데 그걸 비답이라고 하죠. 비답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나보고 이단을 공격하란 말이냐? 라고 그 한마디 딱 써놨어. 이거 논어를 알고 있는 거지. 응? 너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단을 공격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이단을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잡느냐 그런 말은 네가 너를 공격하라. 네가 잘하면 쟤네들도 잘할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 공자문 두 개는 원래 서로 좋은 관계에 있는 거야. 수특 사특함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너를 공격하라고 그래. 이단을 공격하지 말고. 그 너를 공격하라는 그 말하고 공허이단 사해야이란 말은 두 개는 좋은 관계에 있는 말이라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되거든. 너 유생 너나 잘하 자식아 그 말이. 어? 정학을 바로 하면 백성이 일어나서 그 이단을 정리할 것이다. 지식인을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단인지 모르잖아. 서로가 마찬가지인데. 응? 늘 그런 조심스러운 학문이 그리고 관대하고 관용적인 학문이 공자 학문인데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교라고 번역했지만 그건 가르침이라는 뜻이 종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학이라고 많이 쓰는 거지. 중국에서는 유교라고 잘 안 써. 유가 철학. 나는 이제 유교 철학 그러면 중국 놈들이 번역할 때 유가로 다 고쳐놓더라고. 지난번에 인민일보 글 실을 때도. 인민일보에 글 싣고 그러는 사람 봤어? 한국에서? 주변 사람이야 당연히 없겠고 봤냐고. 못 봤지. 응? 그 뭐 미국 신문에 실어봤자 기사거리도 아니요. 뭐 독일에다 뭐 잡지에다 내가 글 싣고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나라 신문들. 근데 인민일보에 실으니까 막 우리나라 기사가 되대. 어? 공산당 기관지인데. 어? 중국 공산당 오케이 놓은 글이야 그게. 자. 여섯째, 그는 인토르케타가 쓰고 1672년에 출판된 적이 있는 공자의 전기를 경미하게 재편집했다. 일곱째, 그는 1668년 광주에서 그가 작성하고 1683년 네덜란드에서 완성한 왕조 연대표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 주재 예수회 선교단에 대한 국왕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루이 14세를 위한 편지 형식의 머릿말을 썼다. 가장 기독교적인 왕에게 보낸 이 편지는 쿠플레는 그의 지원을 이교에 대한 참된 신앙의 승리로 아낌없이 찬양하고 그가 중국의 개종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출판 전에 쿠플레는 예수회 상급자로부터 통상적인 허가를 얻었고 1687년 4월 19일
국가검열관 루이 쿠생으로부터도 허가를 받았다. 쿠생은 중국 철학자 공자를 읽고 공자에 매료되어 1688년 다른 두 철학자와 함께 이 책을 발췌, 부력한다. 이 부력본인 상당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데 영역본의 그 기본이 돼요. 이 책이. 영역본에 이제 중국 철학자 공자라고는 도덕 철학자 중국 도덕 철학자 공자라는 책. 그 책이 나오게 됐죠. 그것을 영어로 된 콘푸시우스 차이니스 모럴 필로소퍼라는 책을 벤저민 프랭클린이 읽어요. 읽고 10년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주간지, 그때는 주간만 해도 대단했어요.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에다가 2주에 걸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연재를 해요. 공자를. 얼마나 그 공자에 빠졌는지 알겠죠? 무지막지한 중국 열광자였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보다 이제 30년 나이 어렸던 토마스 제퍼슨,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한 중국 열광자였어요. 한 번도 공자를 입 밖에 내지 않아. 글로 쓴 건 있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거든요. 편지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글로는 이제 공자가 암송했던 시 같은 걸 따라서 막 암송하려고 자기 스크랩북에 옮겨놓고 시가, 그러니까 그 시 300 시경에 있는 시를 논어에 인용한 게 있거든요. 공자가 인용한 거. 그걸 그래서 막 인용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한문이 아니라 번역된 거,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된 거, 아니 불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것을 외우는 거야. 자. 이 책의 출판을 루이 14세가 지원했다는 증서와 표시는 명백했다. 책의 타이틀 페이지에서 그 책은 왕립도서관에 속하는 것으로 쓰여 있고 루이 대왕의 보호 아래 또 왕의 특권으로 출판되었다고 되어 있다. 책의 앞페이지와 다른 부분에 있는 군주의 기장은 중국 철학자 공자에다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출판인은 태분호가 오랜 세월 접촉한 성 자크가의 호르테멜이었다. 인쇄는 1687년 5월 28일 파리에서 크라무아시에 의해 수행되었다. 책은 사파를 더해서 412쪽으로 상당히 두꺼웠으며 대량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인쇄되고 끝나요. 대량 인쇄 한 번 하고. 근데 이 책이 없는 도서관이 서양이 거의 없어. 오래된 도서관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때 못 샀던 도서관은 여기 올드북이라도 산 것 같아요. 그게 다 있지. 이거 없는 도서관은 대학 도서관은 똥통대학이야. 그건 서양에서 미국을 합쳐갖고 다. 자. 이것은 중국 철학자 공자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다시 인쇄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1697년의 버전으로 수요가 다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두꺼운 책이니까 그때는 또 종이가 이렇게 얇질 않았어요. 400 몇 페이지만 돼도 막 이렇게 두꺼우니까 가져가야 되니 곤란하고 도서관에서 와서 빼서 보고 또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봤을 거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책이었을 거다. 자. 그리하여 약 100년의 오랜 준비 끝에 1687년 6월 마침내 유럽의 공자의 랜드마크 출판물 중국 철학자 공자 또는 중국 학문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이다.
쿠플레에 의한 책 제목 변경은 의미심장하다. 인토르케타가 늘 이 책을 중국의 학문으로 언급한 반면 쿠플레는 공자라는 인간을 강조하기로 결심했다. 쿠플레는 이 책의 집단적 차원을 잘 자각하고 있어서 책 표지에 프로스페로 인토르케타, 필립 쿠플레, 크리스티안 헤르트리히, 프랑스와 루지몽의 이름을 열거했다. 또한 쿠플레는 인토르케타의 예비논의 원고에 줄곧 사용된 1인칭 단수 대명사를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바꾸었다. I에서 우이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출간 뒤에 쿠플레는 중국 선교에 대한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찾아 유럽을 여행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1692년 3월 중국행 배에 오를 수 있었으나 1693년 5월 15일 고아 근방에서 악천후로 인해 화물 상자에 깔려 선상에서 사망했다. 그는 중국 철학자 공자의 서두에 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대왕 루이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렇게 꿈꾼다. 신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많은 바다를 다시 한번 항해해서 나의 그리던 중국을 다시 보고 거기서 내가 목격하고 기록한 이 기적들, 낭특 증령 철폐, 위근호 탄압 등을 설명한다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진정 이 생각은 그토록 많은 역경과 위험에 두려움을 추방할 것이며 이 역경과 위험의 기억을 말소하고 나의 복귀 여행을 더 쉽게 그리고 순조롭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해 몰려드는 새로운 개종자들의 행복한 접근, 심지어 지방 사람들의 행복한 접근의 한복판에 서서 내가 여기서 본 것을 거듭거듭 일일이 열거하는 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열고 놀란 채 있을 것입니다. 왕립도서관의 수집장서 속에 공자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랐던 폐하에 의해 그들 자신의 공자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경 속에 모셔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떤 행복을 발견할까요? 인애와 관용의 아이콘, 공자의 철학을 서방으로 가져간 사람 쿠플레가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루이 14세의 지극히 불관용적인 낭트 칙령 철폐와 반인도적 위근호, 개신교도 탄압 조치를 중국 주재 카톨릭 선교사들과 중국인 개종자들에게 자랑차게 전할 꿈을 안고 중국 귀향길에 올랐으니 천벌이랄까? 그는 중국을 다시 밟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 서문을 쓰고 이제 그 배에 올랐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나는 천벌이라고 봐. 왜 공자님은 관용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불관용 철학, 불관용 국왕하고 연결시켜갖고 무슨 인연을 맺어준답시고 햇소리를 이렇게 써놨는지 아부 섞인 햇소리를. 자. 중국인들은 뒤에 보듯이 공자가 쿠플레에 의해 가톨릭식의 불관용 철학의 대변자로 위조되어 루이 14세의 종교적 불관용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된 것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슬퍼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또 양놈들이 역시 양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한층 확신을 더했을 것이다. 이 웨스턴 양놈들이는 영어로 이제 이 책이 나중에 보면 이제 웨스턴 가이들이 결국은 웨스턴 바바리언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야. 어? 역시 자식들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역시 오랑캐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자. 번역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 중국 철학자 공자는
100년에 걸친 번역 출판 노력 끝에 그리고 프랑스 국왕의 특허와 지원 아래 세상에 나온 만큼 경전 원문의 번역과 이해 측면에서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게 마테오리치 때문에 번역이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100년에 걸친 이 어려운 작업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머리가 나빴는지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한문을 한 번도 고등학교 때 외에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그리고도 잘하는데 뭘 특별히 그렇게 어렵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말까지 포함해서 6개국어를 하지만 그 언어 어려운 줄 내가 몰랐거든요. 영어 하나 하면 나머지 저절로 막 되는 거 아니야? 문법도 유사하고 막 다. 응? 이 자료들이 수없이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불어 같은 건 떠듬떠듬이라도 계속 찾아서 내가 번역을 해서 옮기고 라틴어도 대충 다 찾아서 내가 번역해서 여기 이제 전부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히라버는 또 못지않게 이제 막 열심히 찾아서 하고 러시안 말은 좀 잘하니까 덜 찾고 어? 한문은 웬만하면 읽으니까 그게 있고 너무 세월을 많이 소모해서 이 사람들은 한문을 뚫는데 조금만 머리가 더 좋았더라면 덜 낭비적이었을 텐데 시간 더 많이 번역을 했을 텐데 딱 세 권 하고 말았어. 사실 뭐 논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도 아니에요. 큰 얘기라는 책의 두 챕터를 말하는 거거든. 얘기 책에서 두 챕터를 뽑아서 논어 중용이라고 이제 물론 챕터 이름이 논어 중용이야. 아니 참 논어가 아니다. 대학 중용. 대학 중용 책 제목이 챕터 이름이 그래요. 그걸 주의가 그걸 뽑아서 별도 책을 만든 것이지 원래 경전에는 그게 없다고. 얘기라는 경전에 들어있는 두 챕터일 뿐이야. 책도 아니니까 다 합쳐도 논어 두께만 또 못하고 맹자에 비하면 더 형편없이 작은 책이지. 자. 그러나 오늘날 공자 철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번역과 이해의 수준은 높지도 깊지도 않은 데다 평범하다 못해 진부하고 또 여러 경전 구절의 번역과 해석에서는 슬그머니 가톨릭의 교리를 섞어 넣고 암암리의 주의 집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들여 본의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지경까지 왜곡되거나 얄팍해진 곳이 적지 않다. 다른 데에서는 왜곡되거나 얄팍해진 것만이 아니라 오역된 곳이 적지 않다.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역이 빠져있죠. 여기. 좀 봐줬던 것 같아. 내가 이 메이나르드의 이 책 이것이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앞부분 예비논이나 이런 게 처음으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 영역이 되는 거야 처음으로. 고마워서 내가 조금 덜 까다 보니까 부정학생이 생겼어요. 좀 봐준 거예요. 자. 가령 논어 위정편의 공후 이단 사해 야이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일 따름이다 라는 무제한적 재해 또는 유해일 따릅니다. 재해 또는 위해일 따름이다 라는 무제한적 관용 명제와 관련해 쿠플레는 책의 서두에 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대왕 루이께 올리는 서한에서 어떻게 읽어줄까요? 그대로 읽어. 쿰후 위 투안. 쿰후 위 투안 투원. 투온 공허이단을 지금 한자로 이렇게 한자음 있죠? 그걸 그대로 옮긴답시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뒤에는 CO가 아니라 GONG로 돼 있어. 공허이단 조금 가깝게. 요것만 번역해놨어. 요것만 옮기고 요것만 번역을 해요 또.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이단을 공격하라 이 말이지. 공격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데 공격하라고 했다고. 자. 을 공자의 중요한 어록으로 소개하면서
이를 이단적 교리를 공격하다로 옮겼음에도 논어경전의 해당 구절에서는 주희의 주석대로 이국적이고 또 성스러운 교위의 독트린과 상반된 것에 공들이는 것으로 옮기고 있다. 공들이는 것이라는 건 정공하다로 하다는 말에 가까운 그 지금 말을 라틴어로 옮겨놓은 거야. 쿠플레, 인토르케타 등이 경전 번역에서 주의 때문에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쿠플레는 가장 기독교적인 대왕 루이께 울리는 서한에서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재해라고 천명한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 명제를 슬쩍 재해라는 뒤에 수러를 숨겨 모든 이단을 공격하라는 엄혹한 불관용 명제로 뒤집음으로써 공자를 모르는 루이 14세를 속이고 개신교도 위그노들에 대한 그의 살벌하고 악랄한 불관용 정책을 부채질하며 아부하고 있다. 또는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공자 이름으로 쿠무위투안이라는 말로 정당화해버린 거야. 공자님도 이단을 공격하라 그랬는데 잘하셨다. 공자님이 말에 따라서 잘하셨다. 자. 그러므로 그 공자의 우선성 목록에서 그가 버릇처럼 말했듯이 나라를 파괴하고 왕조를 무너뜨리는 외국 종파들과 독트린들을 철저히 타도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단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이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쿠플레 이놈이 사악하기 짝이 없죠, 진짜. 봐. 공자를 위변조하고 자기한테 돈 대준 양반을 속여, 지금. 이 책을 내도록 돈을 내준 사람을. 자. 오늘날도 이단적 교리를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공후위단이라는 그의 말은 여기는 좀 다르지. 또 GONG로 돼 있지. 쿵이 아니라. 그의 말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오 임금이시여, 공자가 은총의 법칙 아래 이 가장 행복한 시대에 올 수 있다면 종교를 보호하고 살아 돌아오신다면, 공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런 뜻이야. 뜻은 종교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교도의 해악을 뿌리 뽑고 경건성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의 당신 자신의 배려가 경건성을 무엇보다도 사랑한 이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는 어떤 칭찬으로 당신을 띄우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 전체에서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국가 중 가장 기독교적인 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가장 위대한 왕의 치하에서 그 이단, 조상신 신앙과 번영하는 왕국의 이 적이 치욕을 당하고 발밑에 짓밟히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단이 그 생존을 연명하게 한 것처럼 보이던 과거의 칙령, 랑트 칙령이 철폐되고 사원들이 파손되고 바로 그 이름이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부로서 쿠플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자 경전의 무제한한 관용 명제를 철저한 불관용 명제로 위조해 루이 14세를 기만하고 공자를 가톨릭 교황과 다름없는 엄혹한 불관용론자로 만들어 놓고는 루이 14세의 랑트 칙령 철폐를 칭송하는데 그가 위조한 공자 명제를 오용하고 있다. 그러나 쿠플레에 의해 이렇게 위조된 경전 내용은 이미 공자의 경전에 입각해서 구현된 극동의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관용적인 정치, 사회 현실, 즉 나바레테, 로크, 피에르 벨 등이 알고 있던 수천 개의 종파와 학파가 백가쟁명하며 평화 공존하는 극동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지원은
그 자체가 경전 번역과 주석을 왜곡하고 뒤트는 결정적 요소였다. 쿠플레는 루이 14세가 부담이 될 경전 구절의 경우에 그 의미를 뒤틀어 번역했다. 가령 대학 전 10장의 시경이 높은 저 남산의 암석들이 장엄하다. 빛나고 빛나는 태사와 윤씨여 백성이 모두 너를 본다 고 노래했다. 위정자가 편벽되면 천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결정적 구절을 이렇게 백성에 의한 폭군의 살해 내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왜곡해 옮기고 애매한 주석과 뒤섞여 공자의 혁명, 반정론을 희석하고 있다. 증자는 위에서 얘기된 것,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의 부모로서의 치자를 시경의 또 다른 부분으로부터 뽑은 반대 사례로 확인하고 있다. 거기서 시는 말한다. 오, 이 남산은 얼마나 높은가? 바위들이 얼마나 곤두서고 덩치가 큰가? 당신은 얼마나 존경을 받을 만한가? 권능과 품위로 드러나 서 있는 당신. 위대한 사부와 왕윤.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본다. 그리고 백성은 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선만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시의 또 다른 부분에서 증자는 말한다. 왕이 왕국을 가졌기에 그는 언제나 신민들의 눈앞에서 왕다운 품위의 가파른 정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는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살펴야 하며 그의 모든 신경을 이것으로 확장해 어떤 정사든 백성의 바람과 기대와 완전히 합치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왕이 타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 헤아릴 줄 몰랐다면 백성들에 의해 기대되는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그는 만사에서 그 자신의 충동과 탐욕에 따라서만 행동했을 수 있다. 그는 백성에게 참으로 해롭고 위해한 것을 내버리고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백성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이반되어 반란과 혼란을 통해 흩어졌을 것이다. 치자는 혼자 남겨져 왕국을 쇠망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증자는 말한다. 왕이 이 규칙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제국의 완전한 쇠망과 몰락일 것이다. 우선 오역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일단 쿠플레 등은 혁혁사윤을 위대한 사부와 왕윤으로 오역하고 있다. 사윤은 태사와 윤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부와 왕이 아니라 둘 다 고위 국가관원일 따름이다. 태사는 삼공에 속하는 재상급 관리이고 윤씨는 주례에서 내사윤, 왕을 보좌하는 비서, 치법, 정치, 재정 담당 중앙관직과 착책윤을 통칭하는 벼슬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 유국자, 위정자를 왕이 왕국을 가졌기에로 오역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번역문은 중언부언 말만 많지 위정자가 편벽되면 천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를 구절을 번역에서 빼놓고 있다. 라틴어 번역에는 나라 상실에 관한 언급만 있고 망한 치자의 개인적 운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즉 역성혁명론이나 반정론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분명히 아주 선명히 말했거든요. 빛나고 빛나는 태사와 윤씨여 백성이 모두 너를 본다라고 노래하고 위정자가 편벽되면 천하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야. 이 싹 빼버리는 말을 물을 한참 타놓으니까 혁명이론인지 모르겠죠. 어? 자. 이것은 고맙게도
공자경전 번역 사업을 재정적,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루이 14세를 정치적으로 배려한 쿠플레의 자발적 자기 검열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서에서 대학, 중용, 논어만 번역하고 맹자를 제외한 진짜 이유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맹자는 공자경전보다 역성혁명, 반정론을 더 선명하게 정식화하고 무신론적, 본성론적, 사단론적 윤리도덕론을 극명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맹자를 번역에서 뺀 진짜 이유는 번역을 맡은 신부들의 건강 문제나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맹자의 정치적, 종교적 위험성 때문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맹자라고 해서 책 표시로 이렇게 해놓으면 책을 가리키는 거고 없으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모호한 번역만으로도 유럽 사회는 중국의 역성혁명론이나 반정론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을 것 같다. 백성들은 그로부터 소외되고 이반되어 반란과 혼란을 통해 흩어졌을 것이고 치자는 혼자 남겨져 왕국을 쇠망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것은 제국의 완전한 쇠망과 몰락일 것이다 라는 번역문은 모호한 중언부언으로나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역은 적어도 백성의 반란을 만사에서 그 자신의 충동과 탐욕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백성에게 참으로 해롭고 위해한 것을 내버리고 제거하지 않는 인근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의 다음 구절, 시경이 은나라가 아직 민중을 잃지 않음에 능히 상제와 짝했으니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니 천명은 쉽지 않다고 노래한 것은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득중 득국론,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 이런 거고 반대로 실중 실국론, 민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왜 이렇게 써?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타도해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거지. 자. 라는 구절 때문에 공자의 역성혁명론에 윤곽을 포착할 수 있다. 쿠플레 등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옮겨놓고 있다. 이 구절은 또 다른 시에서 오고 전체 왕국의 안전보장이 백성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실된다면 왕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예증해준다. 그러므로 시는 말한다. 은나라, 동일한 명칭으로 유명한 왕 성탕으로부터 기원하는 상왕조는 백성의 사랑을 잃기 전에 제국을 평화적 지배 속에서 보유하고 다스렸으며 그 덕 때문에 하늘과 합치되었다. 즉 하늘의 최고 황제의 교제와 친교 속으로 들어갈 만했다. 타락한 후세들이 자기 선조들의 조상적 덕성으로부터 이탈한 뒤에 은나라는 백성의 사랑을 잃었다. 그리하여 은나라는 하늘의 총애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므로 승계자들의 눈들, 은 또는 상 왕조로부터 제국을 승계한 우리 자신의 주 왕조가 은 왕조를 보고 이런 나쁜 선례를 따라 제국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옛날에는 그 읍국 시대라고 그래서 그 도읍을 정하면 그 도읍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은이라는 도읍을 하고 있을 때는 은나라라고 불렀고 같은 나라인데 같은 핏줄의 왕조인데 상이라는 데에서 도읍을 하면 상나라라고 불렀어요. 은이나 상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하은주라고 그러죠. 3대1을 하상주라고 하는 건 내가 못 봤어. 자. 진정으로 하늘의 최고 천명, 제국을 형성한 하늘의 총애는 지키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시는 증자가 해명하듯이 백성의 사랑을 얻음으로써 왕국을 재빨리 얻고
반대로 백성의 사랑을 잃음으로써 재빨리 잃는다라고 말한다. 이 번역문에서는 역성 혁명론과 반정론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영국 명예혁명 1, 2년 전에 이루어진 이 대학의 라틴어 번역 출판만으로도 이미 제임스 2세를 폭군으로 방벌한 명예혁명의 길이 사상적으로 타개된 것이다. 이게 사상적으로 타개되지 않으면 그렇게 왕을 죽인 자들을 다시 죽여서 크로멜이 부관 참시당하죠. 내일이 왕정이 복고되는 날인데 복고되기 하루 전날 이브에 크로멜의 시신이 파헤쳐져 가지고 부관 참시돼 버려요. 이거 왕을 죽인 그 죄악을 백성이 감당을 못하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을. 근데 이때는 이제 쫓아내고도 아까 해이 낙낙거렸다고 그랬죠. 잘했다고. 제임스 2세가 보면은 그 왕 중에 제일 관용적인 왕이었어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카톨릭 군주였거든요. 근데 영국은 헨리 7세 이래로 영국 왕을 파문을 교황이 하니까 영국 왕도 교황을 파문해 버렸죠.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의 수장이 자기다라고는 수장령을 발표해서 그게 이제 성공회가 돼요. 국교회라고도 하고 성공회라고도 하죠. 앙글리칸 그래가지고 그 성공회 수장이 영국 왕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이면 수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귀족들은 이게 반드시 개신교이기를 바랬고, 개신교가 안 되면 그냥 청교도라도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 청교도와 이 성공의 개신교 간에는 내전을 치렀죠. 성공의 개신교의 수장이 찰스 2세인데 찰스 2세의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의회파들이. 의회파는 프로테스탄트 중에 청교도가 많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또 칼뱅니스트들로서 장로교파였어요. 스코틀랜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청교도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크로멜의 국가는 청교도 공화국이었죠. 그 공화국의 이제 그런 종교도 사실 수장령에는 맞지 않는 거죠. 성공의 왕만이 수장령에 맞아요. 근데 이건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서 루이 14세가 데리다가 걔를 길렀기 때문에 카톨릭이 돼버려요. 카톨릭이 돼서 찰스 1세와 그 동생인 제임스 2세는 다 카톨릭 교도였다. 근데 그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성공회만 뭐 관직에 나가고 어찌고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사율이나 그 심사율이 모든 관직자는 심사율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 테스트 액트인데 성공해야 돼. 성공회인지를 검증하는 그 법이 테스트 액트라고, 심사율.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왕부터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찰스 2세를 견뎠는데 또 제임스 2세도 또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뎌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화를 돋구게 만드는 관용적인 법률을 만들어요. 자꾸 이 제임스 2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인덜전스 그러니까 관대하게 봐준다는 뜻인데 오늘은 관용법이라는 관용법 같은 걸 통과시켜서 카톨릭도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신교도 중에 칼뱅니스트도 좀 완화시켜주고 공직 활동이 가능하게, 그래서 카톨릭도 가능하게 하니까 그 관대함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 중에는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종교적인 관용이 넓어진 시대였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감당을 하려고 이제 영국의 대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빠시락 되는데
3대째에도 가톨릭 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7월 달에 1688년 7월 달에 왕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10월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의리의 7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음모를 꾸며서 네덜란드 외국 군대를 들여다가 왕을 치는 음모를 꾸민 사안을 서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로 보내죠. 오렌지공에게. 오렌지공의 아내는 찰스 2세의 딸의, 그러니까 찰스 2세의 사위가 자기 딸과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이중왕을 하죠. 두 사람이 복수왕을 하지, 나중에. 그게 이제 명예혁명인데, 카톨릭 왕을 몰아내기 위한, 엄격히 따지면 종교전쟁이야. 종교적 내전. 근데 그게 공자의 철학으로 정당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벌론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한 하지만은 이미 그때는 방벌을 해도 된다고는 공자 사상이 쫙 번져 있으니까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민중들의 저항이 없었다고. 물론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대규적의 반란이거든요, 이건. 어떤 역사책은 대규적의 쿠데타가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글로리어스가 아니라 하나도 글로리어스 하지 않고 이그 글로리어스 한 것이라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 왜? 민중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고, 외국 군대를 끌어다가 자기 나라 왕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왕의 군대의 총사령관도 대규적이란 말이야. 자기가 카톨릭 왕을 세 번째까지 견딜 수가 없어. 왕의 황태자를 놔버렸으니까. 두 번째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견뎠는데, 그 카톨릭 왕을 몰아내기 위한 개신교 대귀족들의 쿠데타야. 근데 그걸 영광스럽다고 포장했어. 그걸 한국 사람들은 진짜로 믿어. 그건 서양을 향한 숭배주의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자. 이런 의미에서 중국 철학자 공자의 공간은 직접적으로 영국 명예혁명의 정치 철학적 준비였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 철학자 공자가 출판되지 않았다면 영국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제임스 2세에 대한 예찬과 아부를 다투던 당시 영국 정치 상황에서 실로 느닷없이 발발한 명예혁명은 없었을 것이다. 자, 이거 이제 다른 데는 내가 각주를 달아놨는데, 물론 그런 황태자가 태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이 계기적으로 히스토리컬 모멘트들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왕을 몰아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철학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실행을 못하지. 액션을 할 수가 없지, 사상이 없이는. 예? 개인들은 연애 걸고 이런 거 사상 없이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여가지고 자기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못하면 무너져 버리죠, 그 연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연대적으로 움직여도 될 만한 어떤 튼튼한 정치 사상이 새로 생겨났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공자의 혁명 철학이었다. 자. 또한 논어의 무위이치나 유의불려 또는 자하의 사해 형제론이나 공호이단 사해야이 등의 라틴어 번역은 정부, 국가로부터의 백성의 근대적 자유개념, 최선의 정보로서의 자유주의적 최소정보론, 공경과 예법, 세계주의, 관용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극동에 관심이 많았던 로크, 실루에트, 케네, 다르장송 등 유력한 서구 철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 자유, 관용, 권력 분립, 세계주의적 휴머니즘의 이념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다음에는 예비론이 이제 분석을 차근차근 할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 책이 서양에 출판된 공자 경전 번역서가 출판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대사건이에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계몽주의가
이제 책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 계몽주의 사상들의 근거가 되는 책이 출판된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